가정이라는 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승호, 39살이고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평범한 가장이죠. 아내 오지영과는 대학 때 만나 15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38살로 지역 피트니스 센터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수아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여보, 오늘 뭐해? 회사에서 퇴근길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요? 오늘은 동창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수아는 엄마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알았어. 즐겁게 놀다 와.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의심했겠습니까? 지연은 언제나 솔직하고 믿음직한 아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 지연이 돌아왔고 술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였으니 술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 순간 의아했지만 지연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편이라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 오빠가 누구야? 아침 식사를 하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이야. 고등학교 때 선배였는데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했었거든. 어제 연락처를 교환했어. 그렇구나.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연을 믿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지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외출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얼른 화면을 가리거나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연락하는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옛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수아는 친정에 맡길게.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아서. 괜찮지? 물론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혼자 있는 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지연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동창회일까?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충동적으로 지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니 지연은 집에서 30분 거리의 모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모텔 근처일 뿐이야. 동창들이 그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 자기 합리화였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약간 지친 얼굴로 돌아왔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화장을 매일 하기 시작했고 새 옷을 자주 사 입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갔고 자기 전에도 베개 밑에 두고 잘 정도였습니다. 요즘 피트니스 센터 일이 많아?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든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아, 그냥 평소처럼 바빠. 왜? 아니,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걱정 마, 괜찮아. 지연은 여전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직감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동창회 있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여자애들끼리만 만나기로 했어. 늦지 않게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수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수아의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경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동창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죠. 지연이 다녔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창회 모임 공지나 사진을 찾아봤지만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동창회라면 분명 공지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민수 오빠라는 사람도 찾아봤지만 그런 이름의 선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크게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약간 취한 듯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더라고.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구누구 만났는데? 그냥 반 친구들. 너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래, 근데 웃긴 게 있네. 오늘 너희 고등학교 동창회 커뮤니티를 봤는데 오늘 모임에 대한 공지가 없더라고.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공식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한 몇몇이서 급하게 잡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공지가 없었겠지. 그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지연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센터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 의심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 지연의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도 재빨리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약 20분 후 택시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모텔 앞에 멈췄고 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지연이 나왔고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남자가 지연의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고 얼마 후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어?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그녀에게 보여주고 요구를 하면 돼.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요구할 거야?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점점 늘려갈 거야. 그녀는 남편이 있으니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진? 요구? 500만 원? 그들이 지연을 협박하려는 건가?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조금 더 듣기로 했습니다. 장 사장, 이번에도 잘 골랐어.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라며? 그 정도면 돈이 있을 거야. 그래, 정보는 정확해. 하지만 이번에는 돈뿐만 아니라 그녀도 즐기고 싶어. 꽤 괜찮은 몸매였거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사기꾼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유혹해 함정에 빠뜨리고 그것을 빌미로 돈과 성적 요구를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게 생각했습니다. 지연에게 바로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첫사랑이라고 했던 민수 오빠는 과연 진짜 첫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였을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진을 본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연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함정에 빠졌을까? 왜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사진 속 남자가 정말 지연의 첫사랑이었을까?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동창 중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민수 오빠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승호야, 정말 이런 일을 조사해달라고? 친구 태호가 물었습니다. 응, 미안하지만 꼭 필요해. 민수라는 이름과 그가 지연이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내가 찾아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알았어.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하지만 이런 일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연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분명 불안해 보였습니다. 더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고 종종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내다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3일 후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를 만났습니다. 승호야, 좋지 않은 소식이야.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찾았어? 응, 그의 진짜 이름은 장민수야. 42살로 정가자 출신 사기꾼이야. 특히 유부녀를 노리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첫사랑을 사칭해 접근하고 정을 주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려 협박하는 수법이지. 첫사랑을 사칭한다고?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상의 과거를 조사해. 그리고 실제 첫사랑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 사람인 척 접근하는 거지. 지연 씨의 경우 실제로 고등학교 때 민수 오빠라는 선배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장민수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지연이는 완전히 속은 거네.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장민수는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 5명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보여. 그리고 그들은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가능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이런 경우 피해자인 지연 씨도 불륜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태호의 말에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나 큰 실수를 했어. 지연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났고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결국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남자는 돌변하여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어. 어떻게든 마련해서 줬는데 이제는 1000만 원을 더 요구해. 그리고 계속 만나자고 협박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를 떠날까봐, 수아를 못 볼까봐. 정말 미안해.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동정심까지. 지연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첫사랑이었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어. 기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장민수의 수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지연의 과거를 파악하고 첫사랑인 척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지연이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연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마.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지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연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민수와 그의 일당을 잡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 후에는 지연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민수와 그의 일당에 대한 증거,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연의 불륜에 대한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지연의 휴대폰을 가지고 약속 장소인 모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물론 지연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변호사와 상담하러 간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모텔 앞에 도착하자 장민수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노련해 보였고 눈빛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장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지연 남편이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민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태호와 함께 미리 계획한 대로 모텔 주변에는 2명의 사설 경비원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장민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장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를 놓아주세요. 내 아내를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저 지연 씨와 만남을 가진 것뿐입니다. 장민수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연의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장민수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민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아내가 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개하면 당신도 곤란해질 텐데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과 당신 일당이 여러 여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협박해온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도 접촉했고 그들도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장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죠? 정의예요. 당신이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합니다. 그 말과 함께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민수는 체포되었고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압수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정보와 협박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연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장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될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지연은 분명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첫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불륜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가졌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과 이혼하고 수아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민수와 그의 일당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조직적인 사기와 성범죄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은 굳게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지연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고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승호 씨,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장민수와의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등은 모두 보존하세요. 그리고 지연 씨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서 장민수와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고 모텔에서 만난 날짜와 시간, 위치 정보 등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도움으로 장민수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장민수에게 철저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지연과 완전한 결별을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장민수의 체포 이후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해왔으며 총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테오의 도움으로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그들에게 경찰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거부했지만 점차 몇몇이 마음을 열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 덕분에 장민수와 그의 일당은 더 많은 죄목으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장민수는 사기,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일당도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증거물은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온라인 첫사랑 사기단이라 명명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지연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드디어 지연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이혼 서류를 전달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제안도 함께 보냈습니다. 승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인의 불륜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아의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장민수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과의 이혼, 수아의 양육권 획득, 그리고 장민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여러 번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을 사랑할 수 없었고 그녀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수아 때문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결정은 변하지 않아. 수아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수아는 내 딸이야. 지연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정에서 결정될 문제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의 불륜 증거가 명확했고 장민수의 협박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장민수는 이미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상간자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저는 수아의 양육권을 획득했고 지연으로부터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장민수로부터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민수는 또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민수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일당도 각각 2년에서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장민수가 지연과 저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이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언을 꺼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 씨,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서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연을 살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화사함은 사라지고 피곤함과 절망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냥 수아가 보고 싶어서 오늘은 만나게 해줄 수 없을까? 안 돼. 법원에서 정한 날짜가 있잖아. 규칙을 지켜. 제발 승우야. 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장민수가 정말 내 첫사랑인 줄 알았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냥 수아만이라도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게 해줘. 지연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고 수아에게도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다음 면접 교섭일에 오면 돼.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결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지연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고 저는 그저 제 자신과 수아를 보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다행히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수아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우야, 지연 씨 소식 들었어? 아니, 별로 관심 없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이사했대. 다른 도시로.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민수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수아의 대학 학자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러운 돈이었지만 수아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2년 후 저는 회사 동료를 통해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연과의 경험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새 여자친구를 좋아했고 우리는 가끔 셋이서 외출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조금씩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장민수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을 마치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 확실했고 아마도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문득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연을 용서하고 함께 살았다면 어쩌면 장민수는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가끔 악몽처럼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얻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장민수와 지연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것, 그리고 그 후에도 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